자기는 뭐 이렇게 병원에서 즐겁게 산다 하면서 휠체어로 무슨 싱싱카 타듯이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기록에 있습니다. 자기는 병원에서 뭐 화장품도 사러 가고 백화점도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입원을 한 사람이면 꼭 필요한 외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험금도 안 주고 보험 사기로 고소까지 당하셨습니다. 병원은 아파서 가서 치료를 하는 곳이고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는 아픈 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본인이 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험금 청구하시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보험 일을 20년 동안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진 저의 전문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도 돈을 못 받는 가장 흔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예, 본인이 잘 몰라가지고 청구를 해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을 하면은 일단은 거기서 그냥 멈출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내가 왜 당신한테 보험금을 못 주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지급 거절이 왔을 때는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AI에도 물어보고 이러시는데 이제 그런 단계도 필요하겠지만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는 내가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도 알려주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특약도 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보험 설계사분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소통을 하지만 변호사님이나 손해사정사님한테 이렇게 찾아가려면 어떤 식으로 알아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뭐 요즘에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 보면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색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검색해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고 보통 내가 못 받은 사안, 특히 이제 그 보험사가 지급 거절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키워드로 넣어서 검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영상을 올린 변호사나 손해사정사가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 들어보시고 아, 내 사안과 비슷하겠다 하면은 그분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콘텐츠를 보고 잘 고르는 법도 있나요? 나와 맞는 분인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수임하는 경우를 보면은 제가 5번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본인의 사안을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되든 안 되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A라고 물었는데 자꾸 B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든지, 같은 보험인데 내가 묻는 질문은 이건데 답은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보험사의 말 한마디 잘못해서 보험금을 못 받거나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경우도 실제로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안이었냐면 입원을 이제 장기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입원했는데 아무래도 장기로 입원을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이건 과잉이다 이러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험의 그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지만 보험회사는 쉽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고 이제 조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병원으로 조사를 나왔는데 이분이 사실 입원 보험금이고 입원이 필요 없는데 입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나왔다 그러면 좀 조신하게 있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뭐 자기는 뭐 이렇게 병원에서 즐겁게 산다 하면서 휠체어로 무슨 싱싱카 타듯이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기록에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보험 사기로 고소했냐 그랬더니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병원 생활이 잘 적응하냐 그랬더니 병원 생활 잘 적응해서 자기는 병원에서 뭐 화장품도 사러 가고 백화점도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입원을 한 사람이면 꼭 필요한 외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조금 안 좋게 보일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보험금도 안 주고 보험 사기로 고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답변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보험회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올 때는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 상담 과정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도 있을까요?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에게는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내가 제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의 그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는 고지 의무를 얘기를 하는데 이 고지 의무에서는 질문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표에 대해서 충실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질문표에서 묻지 않은 사항을 뭐 미리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막상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어떤 경우는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화나 또는 실제로 이렇게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해서 답을 하셔야지. 예컨대 내가 아픈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에 맞게 상황을 해야지. 입원을 했는데 병원이 되게 생활이 즐거웠다는 등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레이저 치료라는 게 우리가 많은 분들은 이게 무슨 미용 치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레이저 치료가 미용 치료가 아니라 질환 치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특히 피부에 질환이 있어도 레이저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미용 치료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용 치료라 그러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사실이 미용 치료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겠지만 사실은 질환에 대한 치료인데 본인이 말을 잘못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막,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정이 안 되나요? 정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다 기재가 됩니다.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현출이 돼서 계속 나를 따라 붙는 거죠. 물론 말을 잘못해도 나중에 충분히 뒤집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불리한 자료 하나가 현출이 되는 겁니다. 본인도 미용치료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질환은 이게 질환에 대한 치료지만 약간 미용치료 성격이 일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정 반점 중에는 이제 질환성 반점이 있는데 보기가 흉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게 또 질병이 돼서 나한테 건강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질환에 대한 치료로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치료를 하면서 반점 같은 게 흐려지니까 본인은 미용의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막이나 이런 것도 돼요? 사막이 이렇게 막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질환이 될 수도 있고 미용이 될 수도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일단 보험회사에서 조사한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컨대 무좀 치료를 해도 이게 실손보험 대상인데 이게 무좀이라는 게 우리가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 안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미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때 이제 발언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해야지 쓸데없는 말을 하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이게 저희 보험금 청구에서 가장 많은 거를 차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3년 내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7일 이상 처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확인하고 답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거를 답을 정확하게 안 하면 나중에 보험 사고가 나면 이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도 못 받고 보험 계약도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회사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 알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나 진단서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주치의가 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해서 보험금이 부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입원을 했으면 입원의 실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입원의 실질이라는 거는 간호기록지 내지는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몇 시에 입시를 하고 몇 시에 무슨 주사를 맞고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의 실질이 없다고 해서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이 소견서나 진단서 내지는 치료 기록에 이 미용 치료하고 이 질환이 섞여 있는 병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미용 치료 쪽으로 이렇게 기재를 많이 하셔서 이게 미용 치료도 되지만 사실은 질환 치료가 목적인 피부 질환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피부 질환은 대부분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게 질환이라도 이 질환을 치료를 하면은 병이 낫는 효과도 있지만 미용적으로도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재를 미용 목적이 있고 이제 치료 질환도 있는 건데 너무 미용 목적 쪽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미용 목적은 이게 면책 사유거든요. 그걸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부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의사도 좀 센스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은 센스 있게 하시는데 가만 보면은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은 본인이 또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문답을 기록에 남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기록에 현출이 돼서 미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료하기로 한 이런 식으로 이게 의사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미용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질환이라 그러면 질환에 따른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치료 기록부 보니까 질환에 따른 증상 얘기는 없고 미용에 따른 어떤 얘기만 있고 이런 경우에는 기록이 문제가 돼서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병원은 아파서 가서 치료를 하는 곳이고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는 아픈 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본인이 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험금 청구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미용이라고 생각해놓고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결국 보험회사 얘기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미용과 질환이 같이 있으면 미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청구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용적인 효과가 있는 거라 그러면 청구를 하면 되는 건데, 막상 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청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록에 그런 속마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지급 거절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책 사유가 있고요. 다음에는 치료의 필요성. 그래서 면책 사유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지의무 위반. 보험 계약할 때 분명히 물어본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짓으로 대답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면책 사유이고요. 또 하나는 예컨대 요즘에도 이란과의 전쟁이 있지만 전쟁 같은 경우도 면책 사유입니다. 그 보험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전쟁, 무슨 미용 치료, 이것도 면책 사유고, 이제 비만이 요즘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 비만이 면책 사유이기는 한데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은 또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분쟁입니다. 비만 자체는 면책 사유일 수 있지만 비만이 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거든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 경우에 비만이라는 질병 코드가 있다 그래서 면책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고 최근에 좀 다툼이 많습니다. 최근 판례는 비만인 분들 중에 위소매 절제술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비만으로 위소매 절제술을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할까요? 이게 비만 치료라고 해서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위소매 절제술을 비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 비만인 분들이 그런 질환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실패하고 지금 이 지방간 수치나 당뇨가 이제 심해지니까 치료의 방법으로 위소매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사실 다툼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경우에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판례에서는 지급하지 말라는 판례도 있고 어떤 거에서는 지급을 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법원이 대법원 판결도 없고 그래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변호사가 법원은 이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 그래서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을 잘한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 주장을 잘 못한 변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다툼이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주장을 잘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만도 질병으로 보는 게 전 세계적인 경향이고요.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자체는 당연히 질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의 필요성입니다. 치료의 필요성은 쉽게 얘기하면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치료했다. 쉽게 얘기하면 과잉치료입니다. 예컨대 어떤 질환은 우리가 이렇게 몸에 여러 군데 결절 같은 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절 생긴다고 해서 바로 다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에 결절이 있는 것 자체를 못 참고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경과관찰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애매한데 보험회사는 일단 이런 결절 같은 게 대표적인데 경과관찰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 그런데 네가 경과관찰을 안 하고 바로 수술했다. 이런 경우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입원보험금 다툼도 많은데 당신은 입원을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건 입원 사안이 아니다. 통원치료로 충분했다. 근데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특히 이제 입원보험금은 이제 실손도 있겠지만 입원 일당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입원 일당을 과도하게 가입을 해서 심한 경우는 하루에 입원만 해도 몇십만 원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입원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보험회사는 입원이 필요 없다. 통원으로 충분한데 입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보험금을 안 준다. 쉽게 얘기하면 과잉치료니까 보험금을 못 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건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싶은 보험금 청구 행동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손해사정서가 나옵니다. 보험회사에서 측에 이제 손해사정서가 나와서 좀 동의를 해달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록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게 내가 지금 수술 받거나 입원한 보험의 의무 기록을 좀 봐야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신의 요양급여 내역 10년치를 봐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술받거나 입원한 그 내역에 대한 의무 기록에 대해서 동의는 그건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해주면 보험금은 안 나올 것이니까요. 근데 과연 요양급여 동의를 해줘야 되냐? 이 경우에는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필요한지. 그래서 이 사건에서 꼭 필요한 거라면 동의를 해주셔야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찾아내라고 그 요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보셔서 무조건 동의해 주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동의를 그냥 다 체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0년치가 10년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셨던 사례 중에 사소한 실수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을 뻔했던 경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 아기들인데 뭐 저한테 왔을 때는 뭐 2돌, 뭐 3돌 이렇게 남매였는데 실손보험 가입을 할 때 그 아이들은 감기에 많이 걸리잖아요. 이 질문표, 고지의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병력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감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7일 이상, 뭐 예컨대 1년 내에 7일 이상, 뭐 아니면은 나이가 좀 있으면 3년 내에 뭐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냐. 근데 이제 감기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감기를 질환이라고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왜냐면 감기 안 걸린 사람 없으니까 감기로 병원 가면 보통 7일에 해당될 수가 있고 이 7일이라는 게 약간 다툼은 있는데 뭐 1일부터 7일일 수도 있고 내가 요번에 3일 뭐 저번에 또 몇 달에 4일 이래도 7일이라고 또 주장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가지고 체크를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요거는 좀 다툼이 있어요. 어떤 판결은 그거는 뭐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도 있는데 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한 판결도 있어서 일단 제가 보니까 요건 다툼이 있고 특히 감기는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안타까웠던 게 본인이 기억은 했어. 근데 우리가 약을 처방을 받아도 약국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예컨대 감기약이나 이런데 그냥 약국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약을 또 처방받고 뭐 약을 안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이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처방은 받았지만 약국에 안 갔으니까 나는 해당 사항 없어. 근데 우리 법은 약국에 안 간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방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암 진단금인데 이제 그 유병자 보험이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간편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아팠던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과거에 뭐 추적 관찰을 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암이 있었던 분이니까 정기적으로 관찰을 할 거지 않습니까? 추적 관찰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뭔가 무슨 검사를 하자 그런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병원에서 그 무슨 검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 골절을 당하셔가지고 원래 추적 관찰에 의해서 뭐 예컨대 2026년 뭐 4월 5일에 갔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때 다리 골절을 당해서 검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기록을 이제 병원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법원 통해서 나의 의무 기록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상대방이. 근데 예약을 해놓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기억 못하고 자기는 실제로 그때 다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을 안 갔으니까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못 받은 적이 있죠. 그분은 또 암이었고 보험금도 컸는데 제가 사실 그분 상담할 때 몇 가지 물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던 게 약간 좀 뭐 사소한 실수라면 실수인데 기억 못한 건 그냥 내 책임인 거죠. 그럼 그 실수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금의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암 같은 경우는 1억 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사고를 당하셔서 식물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통지의무라는 게 또 있어요.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보험 계약할 때랑 나의 직업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즘에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쿠팡이나 뭐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내가 그 전에 보험 가입할 때는 사무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보험 가입하고 쿠팡이랑 뭐 대리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더 배달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직업 급수가 위험도가 높은 걸로 판단이 돼. 보험에서는 아무래도 좀 외근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안 알렸는데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보험금이 진짜 컸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건 꼭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되게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통지의무 위반이 돼가지고 보험금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무직이 제일 급수가 안정적이라 그래서 그 경우는 괜찮은데
어쨌든 외근으로 나가는 직업 몇 가지 판례가 있는데요. 뭐 대학생이 방송 장비 기사가 된다든지, 특히 요즘에는 배달 같은 거, 쿠팡이나 그 배달 같은 거 하는 경우가 그 위험한, 아무래도 오토바이 이런 게 위험하잖아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들이 좀 반복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계약 체결할 때 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설계사분들 설명을 하는데 되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모르면 상식으로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같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런 걸 알려줘서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어야지 본인이 아는 거거든요. 원래는 설계사를 믿고 해야 되는데 설계사분들이 워낙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설명을 해도 기억을 잘 못하고 또 설명을 길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부실하게 하면 내가 기억 못하면 결국 내 손해니까 결국 가입할 때 미리 나의 병력이나 뭐 이런 상황을 알려야 되는 고지 의무가 있고, 가입 후에 내가 상황이 위험하게 된 경우, 대표적인 게 무슨 직업이 변경된 경우, 아니면 위험한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 등산 동호회인다든지, 뭐 등산 동호회도 뭐 국내가 아니라 해외 면접 가는 뭐 이런 거, 그런 경우에는 나의 이런 상황을 알려야 됩니다. 그럼 사고가 나도 이걸 알리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통지 의무 위반이라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합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 법원이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수술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지금 말한 통지금 이런 건 되게 엄격해요, 생각보다. 그렇다면 고객이 보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가 실제로 보험금을 못 받거나 금액이 줄어든 사례도 있을까요?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또 고지의무 위반이에요. 이게 되게 잘못 아시는 게 내가 숨기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 알아요. 고지의무 위반은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고지의무 위반 중에 사실 기억이 뭐 3년 전 이런 거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럼 확인하고 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뭐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바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냥 대충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반드시 정확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뭔가 좀 내가 잘 못 받은 것 같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럴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했던 사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못 받을 분 하셨는데 팩트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기록만 보면 고지의무 위반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암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 전에 뭐 입원한 사실이 있냐 이런 걸 묻거든요. 본인은 입원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기록에 1일 입원으로 된 거예요. 1일 입원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입원은 보통 자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지 않고 병원에 6시간 동안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이것도 입원으로 쳐줘요. 그래서 1일 입원의 경우 본인이 보통 그걸 기억 못하고 입원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입원이 맞기 때문에 1일 입원한 거를 얘기하지 않은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이 맞는데, 이 사안은 1일 입원조차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그렇게 진료 기록을 작성한 거죠. 추측컨대 그 의사 선생님은 입원에 대한 수가 같은 거 생각해서 사실 입원도 안 하신 분을 자기가 이렇게 입원이라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꼼짝없이 입원한 거로 되어 있으니까 보험 금액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2억 정도 됐는데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의무 기록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번은 그때 그 병원을 간 게 무슨 뭐 유방 쪽에 검진을 하러 간 건데, 그날 검진이 입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링겔도 안 맞으니까 링겔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이제 입원이라는 게 6시간 입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6시간 없었다는 것도 입증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병원이 지하철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지하철에 이 카드키 찍은 시간, 나온 시간, 카드키, 그거를 입증을 했어요. 그거랑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사실조회 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여튼 우리 잘못은 아니었어요. 기록이 입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 뭐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나는 사실 입원한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의사가 그렇게 한 거 내가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험금 큰 액수를 못 받을 뻔 하다가 저희가 잘 방어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거 하면서 뭐 탐정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카드가 있어서 거짓말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게 다 이게 빅브라더잖아요. 또 이렇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카드도 있고, 요즘에 제가 하는 것 중에는 또 구글 타임맵스 같은 거, 구글 맵스로 그 구글 일정표 있잖아요. 그걸로 또 이런 거 입증도 해요, 저희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보험 사기 관련한 건데, 영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내가 영업을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분이 뭐 컴퓨터 바꾸고 이러면서 기록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증을 못해서 이제 큰일인데,
구글의 타임시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글에서 이렇게 내가 그 맵스 일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입증을 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거짓말은 못한다, 이제는. 이것도 아주 몇 년, 한 5년 전 일인데도 그때도 이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거짓말 못하죠. 이 말씀해주신 다양한 사례 중에 이 경우는 항상 손해본다 싶은 대표적인 유형 두세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예, 보험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끝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고, 중간에 이제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나의 경제적 형편에 안 어울리게 과도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면 결국은 유지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잘 모르는 보험인데 뭐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가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대부분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신보험이에요. 이 종신보험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첫 번째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축이라고 이렇게 마케팅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신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젊으신 미혼인 분이 종신보험을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종신보험은 내가 사망하면 나의 상속인이 보장을 받는 보험이에요. 내가 사망을 하면 보장을 받는 건데 미혼인 분이 자식도 없는데 이거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실수를 했거나 보험금이 거절된 경우에 다시 회복했던 사례도 있었을까요? 예, 많습니다. 결국 이미 실수를 했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사실 소송밖에 없어요. 뭐 이 경우에 이제 금감원에 민원을 내기도 하는데, 보험사가 거절할 만은 하니까 거절한 거지 근거 없이 거절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을 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내야 되는데, 법원은 좀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고 보험사가 지급 거절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그거고, 법률적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인지 아닌지, 나의 실수가 진실을 가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진실과는 별개로 내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험사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게 미끼가 돼서 보험금 거절하기도 하는데, 법원은 그거하고는 조금 달리 보기 때문에 법원 가서 소송으로 보험금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는데 받은 경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특수한 보험인데요.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했던 사안은 정기보험인데, 이 중소기업에서 회사가 계약자가 되고요, 대표나 임원이 피보험자가 돼서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일정 시기가 지나면 해지를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해지환금 한 100% 정도 받고 그거에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 처리라는 게 사실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험을 받고 그 보험금을 받으면 그 해지환급금으로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용도로 이렇게 가입을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입을 할 때 이런 비용 처리가 된다 이래서 가입을 했는데, 이 사건은 이 비용 처리가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게 안 되는 경우였어요. 그리고 가입할 때도 이 사건의 보장이 증권사 15년인가 20년인가 그랬는데, 이 설계사가 이거는 뭐 7년만 있으면은 해지하면 돼 그러면서 근데 증권에 이렇게 15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거고 나를 통해서 가입하면은 7년이면은 다 해지해도 원금 보장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걸 믿으면 안 되죠.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특히 그런 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는 당연히 지금 거절했죠. 왜냐면 증권에 그렇게 있고 상품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있고 본인이 서명을 했으니까. 지급이 거절됐고, 또 이제 본인이 실수라면 실수인 거죠. 가입을 했는데 증권에 나온 거를 안 믿고 이 설계사 말을 믿은 거죠. 증권을 안 믿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겼습니다. 왜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 증표가 녹취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 날인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날인을 받았어야 되는 게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2개를 누락을 한 거예요. 누락을 하면 다시 와서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보험은 보험료가 되게 비싸요. 몇백만 원씩 해요, 한 달에. 그러니까 다시 와서 요거 누락됐다고 받으면 보통 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보험료 너무 비싸서 가입 안 할래, 이렇게들 많이 하니까 이 설계사가 추측컨대 전사라 그래야 되나? 다른 쪽에 날인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거 전체를 PDF로 하면은 겉으로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게 있었어요. 뭐 위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위조라는 그 피적 감정도 받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거 위조했다고 보험이 무효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랑 이거는 다른 개념이고, 가입하고 한 3년 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설계사한테. 그때 가입한 거 증권에는 내가 증권 뭐 다시 보니까 이게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나한테 7년이면 된다 그랬더니
이 설계사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면 아마 그럴 거야. 내가 그거 누구한테 물어볼게 하고 본인이 모집한 건데 본인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잘 입증해가지고 결국은 보험회사가 잘못했다 이런 거를 받았어요. 판결을. 다만 받았지만 절반의 성공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계약자가 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증권을 안 믿고 설계사를 믿은 거. 그래서 가시상계를 좀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사례 중에서 금액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를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까 말한 건데 그 식물인간이 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대리기사를 한 거예요. 가입하고 나서. 대리기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건 아니고요. 이분이 대리를 하면은 우리가 대리하러 갈 때, 대리 끝나고 올 때 교통수단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있죠. 구입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보험회사에. 통지무 위반으로 보험금 못 받았어요. 실제로 그걸로 사고가 났어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한 게 제가 들으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머리부터 부딪힌대요. 바퀴 스타일이.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못 받으신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거는 뭐 열심히 싸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보험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당장 꼭 해야 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고 그 보험 증권을 꼼꼼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얘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